네, 오늘은 그 법정 통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전자화폐 시대가 되면, 그 코엠 시대가 되면은 법정 통화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법정 통화라는 것은 그 어떤 지불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인지를 가르는 개념이거든요. 사실 물물 교환을 해도 되죠. 근데 이제 그 법적으로 어떤 경제 활동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가? 자, 예를 들어서 한국 정부가 한국은행이 발행한 원화 화폐만을 법정화폐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우리나라는 물건을 사고 돈을 줄 때 그 원화로 줘야지 비로소 돈을 준 것이지 제멋대로 쌀이나 고철이나 비트코인으로 주고서는 채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장이야 마음대로지만 한국 법정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 세금을 낼 적에도 이 법정 통화로만 세금을 받지 맘대로 실물로다가 뭐 쌀로 준다고 해서 국가가 받아주질 않아요. 자, 이게 법정 통화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돈은 여러 가지가 돈이 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유일한 거. 아무리 코엠의 계좌를 통한 거래만을 법적인 지불 행위로 인정한다고 해도 은행은 여전히 신용화폐를 유통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한국은행권이 아무리 뭐 법정 통화라고 해도 은행이 자기 압수표를 발행해서 유통을 시켰었죠. 한동안 5만 원권이 나오기 전에는 10만 원권 은행이 발행한 수표가 10만 원권이 아주 일상적으로 유통이 됐었어요, 당시에. 근데 5만 원권이 나오면서 사실상 사라져 버렸죠. 5만 원권 때문만은 아니고 그만큼 이제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어떤 그런 전자화폐가 활성화되면서 고액권의 효용 가치가 좀 떨어진 거예요. 은행 계좌상의 숫자는 은행이 발행한 수표가 사실상 별도의 법정 통화 역할을 충분히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일반 개인이 발행한 수표나 어음 역시 또 하나의 통화로서 기능할 수도 있어요. 한국은행권이 법정 통화라 해도 그 은행 수표가 유통될 수 있고 신세계 상품권이 화폐로서 유통될 수 있듯이 그렇게 별개의 화폐가 유통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코엠 체계에서는 어떤 뭐 세금 체계랑 연관을 시킬 것인데 이렇게 별도의 통화가 활발하게 유통이 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할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이제 중고차 딜러인 김 씨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1억 원짜리 자동차를 팔면 수익으로 2천만 원이 남는데 차를 보러 온 고객 박 씨가 돈이 없으니 일단 줘라. 내가 약속어음을 써줄 테니 일단 차를 줘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차를 사려는 박 씨는 유명한 재벌의 아들이었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의 통장에는 대체로 10억 원 이상의 돈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이러면 꼭 현찰을 받아야지만 차를 넘길 수 있나요? 아니죠. 어음 받고 넘길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이제 차 딜러 김 씨가 다른 차를 매입해야 될 일이 생겼는데 아직 현금은 없고 박 씨한테 받은 1억 원짜리 어음만 있어요. 이거를 차를 팔겠다는 사람한테 이거 주면 안 되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박 씨 어음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박 씨 거라면 내가 받지라고 해요. 그런 식으로 어음은 현금화되지 않고서도 그 신용 정도에 따라서 원활한 정도만 다를 뿐이지 충분히 현금처럼 유통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통화라는 거는 어떤 신뢰거든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어음을 발행한 사람의 신뢰 정도가에 따라서 충분히 현금화 될 수 있어요. 법정 통화는 그 신뢰도가 가장 높으니까 법정 통화로서 기능을 하는 거고요. 어음이나 수표는 부도를 내면 단순한 채무 불이행에 민사적 책임만 묻는 것이 아니라 이를 사기행위로 보고 형사적 처벌을 하는 법체계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장치일 뿐이고 법으로 사기죄를 묻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음을 신뢰하는 건 아니에요. 어음이든 수표든 은행의 계좌든 근본은 믿을 수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특히나 은행의 신용은 국가의 보증까지 받는 터라서 사실상의 통화를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법정 통화도 역시 똑같이 신용의 문제입니다. 이 신용이 무너진 게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짐바브웨나 뭐 1차 대전 후에 독일이나 뭐 이런 나라들처럼 80년대 아르헨티나처럼 신용이 무너지면 법정 통화 역시 통화로서 기능을 못하게 된다. 코엠을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사적인 통화가 유통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법정 통화 이외의 지불 수단이 가질 수 있는 신용을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논리가 맞죠?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통화의 근본은 믿을 수 있는가의 여부인데 그 신용을 제거하면 통화로서 기능을 못하게 돼요. 자, 그 신용을 법정 통화, 코엠 체계 이외의 그런 유통되려고 막 깝죽대는 그런 뭐 상품권 같은 것들의 신용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은행 신용에 대한 법적 보장 장치를 없애고 수표나 어음의 부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면 끝입니다. 단순히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 사적 통화는 상당한 거래에서 거부당할 것이 뻔해요. 왜?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자기합 수표를 유통을 시키던 때에도 이게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염려 때문에 받기를 꺼려 했어요. 많은 곳들에서. 아니면 뒤에다가 이제 배설을 하죠. 나 연대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자기합 수표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 뭐 우리은행에 발행한 10만 원짜리인데 이걸 우리은행에 가져가면 10만 원 현금으로 바꿔주죠. 근데 굳이 그렇게 바꿔서 다니지 않고 그냥 이거 자체를 사람들끼리 그냥 유통을 시켰어요. 10만 원짜리로. 근데 뭔가 겁나잖아요. 위조의 염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은행이 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가능성을 사람들이 염두에 두지는 않았지만 여하간에 그 가능성 때문에 이 수표가 위조되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아니면 부도가 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사람들은 이 수표 뒤쪽에다가 이렇게 자기 이름을 쓰고 전화번호를 적고 이랬었어요. 이걸 왜 하느냐 하면은 수표를 제시한 사람, 이 수표를 들이민 사람이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 수표는 진짜고 만약에 이 수표가 가짜라고 하면 나한테 연락을 달라라는 뜻이에요. 불편하죠. 불편하죠. 신뢰가 100% 담보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현금처럼 원활하게 유통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자기합 수표가. 마찬가지로 신용을 완전히 제거한다라는 것은 은행 자체가 부도가 날 수 있다는 여지를 갖다가 사람들한테 인지를 시키고 국가는 더 이상 은행에 대한 보증을 멈춘다. 은행이 망하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쓴다. 자, 은행에 대한 보증을 멈춘다. 은행의 신뢰는 그만큼 하락을 하겠죠. 사람들은 더더욱 은행권을 불신할 거예요. 기존의 자기합 수표보다 훨씬 더 불신하겠죠. 게다가 수표나 어음이 부도가 났다고 한들 그 은행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겠다. 민형사상 사기죄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민사상으로도 수표를 부도냈다고 해서 민사상 책임조차도 묻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아무도 그 수표를 가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민사상 책임도 안 지겠다는데 어떻게? 그죠? 내가 약속어음을 발행을 했어요. 돈 갚기로 발행을 했어요. 약속어음을 발행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약속어음을 믿고 어떤 그 가치에 상응하는 물건을 줬어요. 근데 돈을 안 갚았어요. 안 갚았는데 약속어음이 있지 않느냐라고 증거를 제시했는데 법원이 아예 그거를 이거는 뭐 약속어음 따위는 우리는 상관없다. 취급을 아예 안 하겠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상행위에 어떤 그 약속이 오고 가는 상행위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코엠은 그거를 시스템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어요.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여하간에 수표나 어음을 들이민 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구두 약속보다도 못한 거다. 라고 하게 되면 아무도 이 수표나 어음이나 은행이 발행하는 어떤 그런 코엠 체계 이외의 통화는 완전 무력화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무력화돼요. 그러면 이렇게 민형사상 책임을 안 물으면 심각한 상거래 행위상의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따르게 메우겠다라는 거예요. 더욱 완벽하게, 코엠 체계는 더욱 완벽하게 시스템적으로. 그건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하간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자고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기존 그 코엠 이외의 통화로 지불을 했거나 말거나 그거는 한국 법원에서는 신경을 안 쓴다. 아예 접수조차 안 해준다. 자, 그럴 경우 사적 통화는 코엠 법정 통화 이외의 통화는 순식간에 완벽하게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코엠 체계를 통해서만 거래를 하게 된다. 자, 거래 이코르 코엠에서 트랜잭션이 오고 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상당한 거래에서 거부당할 것이 뻔한 것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에 기하급수적으로 금세 화폐의 기능을 상실하고 맙니다. 은행에 예금을 맡기는 사람은
코엠에 있는 자신의 계좌에서 코엠의 은행 계좌로 이체 송금하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사람은 코엠의 은행 계좌에서 코엠의 자신의 계좌로 송금을 받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은행에 예금을 맡기는 사람은 뭐 외부에서 이 은행으로 보내는지 몰라도 대출을 받는다 그래도 이 은행 내의 계좌에 있는 자기의 통장으로 그냥 숫자가 찍힐 뿐이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약간 현금 입출금이 오가는 식의 개념으로 코엠을 통하게 됩니다. 코엠이 기준인 거예요. 코엠에다가 내 계좌가 플러스가 되면은 그게 현금이 그만큼 들어온 거고 마이너스 되면 현금이 그만큼 나간 거고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원래는 쉬운 개념을 이렇게 얘기를 조금 한 단계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더 복잡해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입출금을 논할 적에 코엠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유일한 은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은행 계좌에 아무리 숫자를 넣어줘 봐야 그것으로 타인에게 결제하기 곤란하니까 대출을 받은 사람은 은행에 요구해서 코엠으로 이체해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이거는 아마 코엠 체계가 생긴 초창기에 아마 이런 혼돈이 약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무조건 코엠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고 그 이후에도 코엠 체계 외에서 활동할 여지가 없어요. 없어요. 은행의 입장에서도 나빠지는 것은 없습니다. 똑같이 수신하고 똑같이 여신하며 그 차액을 이익으로 가져가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요. 귀찮은 업무, 복잡한 업무가 없어졌을 뿐이죠. 은행 입장에서는. 그냥 돈을 수신하고 여신해 주는 걸로 차액을 그 예대 마진으로다가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뭐 투자은행으로 빠지든가 말든가 어떤 금융 영업을 하든가 말든가 알아서 한다 이거예요. 정부의 보증이 사라졌고 입출금의 편의를 위한 예금도 사라졌을 테니 그 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은 명확하지만 그 입출금을 위한 예금을 했던 만큼은 빠질 테니까 그 규모는 대폭 축소가 되겠죠. 이게 들락날락 하는 돈이니까 사실 은행으로서 별로 도움이 됐던 돈도 아니에요. 워낙에 들락날락 하는 돈이니까. 지금도 투자은행들이 훨씬 규모가 큰 것으로 보아서 예금과 대출 업무의 규모가 작아진 것이 곧 은행의 위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예금과 대출을 아예 안 받는 은행들도 엄청나게 성업 중이거든요.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은행들은 전부 입출금 예금 안 받잖아요. 그냥 예금 받고 대출 해주고 이걸로 하는 거죠. 근데 그 은행들이 훨씬 큰 은행들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입출금 업무라는 거는 어떤 국가가 은행의 그 상거래 행위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사회적인 도구로서 은행을 쓰기 위해서 은행이 하기 싫은 업무를 시킨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회가 또는 정부가. 그 대신에 어떤 반대급부로다가 어떤 그 생존의 어떤 안정성을 보장해 줬던 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한 사회의 상업상 지불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코엠에 가져갔으므로 은행의 위기가 있다고 해봐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과 같지 않습니다. 없어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요. 그 은행이 망하든가 말든가 그래서 그 은행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손해를 보든가 말든가 저축은행 같은 거죠. 저축은행이에요. 저축은행이 되는 거예요. 다. 저축은행 망하든가 말든가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만 손해인 거지. 여하간 뭐 은행이라는 게 전혀 정부랑 상관없이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으면 사람들이 모두 그걸 인지하고 있다 그러면 알아서 할 일들이에요. 투자를 그 은행에 예금을 맡기든지 말든지 이자를 받든지 말든지 알아서 할 일들이에요. 은행에 예금을 맡기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본인들의 판단으로 이자 소득을 얻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맡기는 것이고 은행이 더 이상 사회의 도구가 아닌데 정부의 보증 같은 혜택을 줄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은행이 알아서 살아갈 일이에요. 수표나 어음의 부도에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수표나 어음은 그냥 차용증과 같아지는 것이고 민사적 책임마저 묻지 못한다면 수표나 어음 그리고 차용증도 그냥 종이 조각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돈거래를 함에 있어 사적인 신용증표, 즉 사적 통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외상거래가 막히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선 예에서 중고차 딜러 김씨가 재벌 2세 박씨에게 차량을 외상으로 판매한 것은 김씨에게도 이롭고 박씨에게도 이로우며 사회 전체로도 매우 이로운 것이거든요. 이 이로운 걸 못하면 안 되잖아요.
외상거래는 약속이 지켜진다는 전제하에 분명히 이 사회의 경제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코엠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하나 추가할 것입니다. 다음 편에.